이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덕윤리와 현대윤리학인 신경윤리학 및 진화윤리학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덕윤리는 이성과 감정, 행동을 모두 조화롭게 추구하는 사상으로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행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품성, 즉 덕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덕윤리는 크게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현대적인 맥킨타이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유사한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은 최신 과학적 연구 성과를 윤리학에 적용하려는 조류입니다. 둘 다 수능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흥미로운 이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아볼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사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덕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뒤를 이어 등장한 대철학자입니다. 그는 17살에 플라톤의 학교 아카데미아에 들어가 플라톤 밑에서 여러가지를 배웠습니다. 20여 년이 지나서는 플라톤과 사상적으로 독자 노선을 타면서 플라톤과 구분되는 여러 비판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문으로는 플라톤이 죽고 난 이후 아카데미아의 원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플라톤의 조카가 아카데미아를 물려받게 되면서 흑화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향인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알렉산드로스를 3년 동안 개인 교습합니다. 말년에는 자신만의 학교인 니케이온을 설립하고 후학 양성에 힘을 씁니다. 그의 저서는 상당히 방대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도서관이 불타면서 현재는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저서를 남기며 논리학, 정치학, 물리학, 생물학, 문학, 윤리학 등 수많은 분야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린 그 중에서 윤리학의 일부 내용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리학 사상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저술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여러 판본이 있지만 크게 길 출판사에서 나온 버전과 천병희 교수님이 번역한 버전이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잘 작성된 책은 길 출판사 버전이고 가독성이 좋아서 읽기에 편한 것은 천병희 교수님 버전입니다. 윤리교육과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길 출판사를 읽어보길 권하고 그렇지 않다면 천병희 교수님 판본을 읽어보기를 권하겠습니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으로 아들에게 전해주는 윤리학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치고는 상당히 내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저술에 비해서 쉬운 내용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총 10건을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자신의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것이 곧 행복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탁월성은 이성의 탁월성이기에 이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윤리학 사상 시간에 파악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생활과 윤리에서 필요한 내용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잠시 뒤에 내용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어 아레테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덕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로는 탁월성이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최상의 상태로 실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차의 아레테는 물건과 사람을 편안하게 목적지로 잘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차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에게도 아레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에게도 아레테가 존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따르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잠재된 가능성은 이성의 실현입니다. 이성을 잘 실현하여 탁월하게 발휘하면 정신적 관조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레테는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구분됩니다. 지성의 덕은 이성의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품성 상태로 교육을 통해 길러지며 진리를 인식하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개발됩니다. 품성의 덕은 도덕적 덕이라고도 불리며 중용에 따르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품성 상태입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잠시 뒤에 나오지만 감정과 행위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한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용은 아까 지성의 덕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실천적 지혜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으로 지성의 덕을 키우면 실천적 지혜 역시 개발이 되고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 중용에 따라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품성의 덕이 되겠습니다. 품성의 덕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올바른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함으로써 길러집니다. 가령 성실함은 시험 기간에 며칠 밤샌다고 얻어지진 않겠죠. 시험 기간이
성실이든 아니든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성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 중용을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행하고 내면화할 때 비로소 탁월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덕을 가진 사람은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 가장 바람직한 감정과 행동을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지니게 됩니다. 올바른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 덕 있는 행동을 삶의 전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탁월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이성과 감정, 행위 모두가 조화롭게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습관을 통해서 완성한다.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품성의 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용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감정이나 행위를 선택할 때 이성을 활용한 뒤 지나침과 모자람을 배제하고 항상 중간에 취하는 품성 상태입니다. 이때 중간에 취한다는 의미는 수학적 의미로 1에서 10 사이에 5를 항상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2를 고를 수도 있고 7이나 8을 고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령 용기의 중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말리는 것이 용기 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190에 문신이 가득한 조폭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이것을 말리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본 채 지나가는 것도 비겁한 행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직접 개입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이성의 힘을 활용해서 감정이나 행위를 선택할 때, 적절한 방법, 적절한 방식 등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용은 모든 감정과 행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살인이나 간통 같은 그런 범죄 행위들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중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위가 있으므로 모든 감정이나 행위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뒷걸음치며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고 자신의 설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비겁한 자가 될 것이다. 반면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람은 무모한 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용기는 과도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파괴되며 중용에 의해서 유지된다. 용기를 예시로 들어서 중용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성의 덕에서 나오는 실천적 지혜는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산출하도록 이끄는 품성 상태입니다. 이때 올바른 행위가 바로 중용에 따르는 행위가 되겠죠. 실천적 지혜는 감정이나 행위 등을 잘 인도해서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중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즉, 좋은 목적을 지향하는 욕구와 필요한 수단을 이성적으로 숙고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을 설명하는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교육으로 개발되는 지성의 덕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파악하도록 이끕니다.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 지혜가 중용을 알려주어 감정과 행위를 적절하게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중용에 따르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꾸준히 행합니다. 이렇게 중용에 따르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꾸준히 행하여 내면화할 때 비로소 품성의 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의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도래한 자유주의 사상은 덕윤리의 영향력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한 자유주의 사상은 현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모두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은 점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자유주의 사상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 갈등 해결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과의 끝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도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현대 덕윤리학자 매킨타이어입니다.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올바른 도덕은 마냥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도덕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에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공동체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도래한 도덕의 위기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주의에 근거한 자유주의 사상은 상대방과의 끝없는 의견 불이치와 논쟁으로 이어져 도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에 따르면 내 말도 타당하고 상대방의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다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덕적 위기의 해결은 공동체가 추구할 덕을 도덕적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은 어느 개인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오랜 시간에 걸친 토론, 대화, 합의 등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도 있고 공동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의 바람직한 덕목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올바른 덕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덕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이가 동일하더라도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 정체성을 지닙니다. 가령 똑같은 14살이지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은 가치관이 상이할 것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정체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공동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살면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는 이를 서사적 자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문화, 전통, 생활은 오랜 세월 동안 특정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인간은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결국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오롯하게 혼자만의 이야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거대한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고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고 그 과정에서 겪는 학생으로서의 고독감, 육체적 피로,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호주나 독일에서 태어났고 나와 입시 공부가 잘 맞지 않는다면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보편적인 한국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를 블루 칼라보다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뭔가 독특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아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떨어져서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 역시 완전히 단절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와 가족 공동체를 가장 우선시하는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강조하는 자유의 가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겠죠. 맥킨타이어는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특정 행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살인범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고려해서 엄중한 형벌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덕윤리에 따르면 그 살인범이 살인을 왜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살인범이 어릴 때 불우한 성장 과정을 얼마나 지녔는지,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멸시를 당했는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좌절당했는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살인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를 행위자 중심의 윤리라고 설명합니다. 즉 기존의 의무와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행위 중심의 윤리를 비판하고 감정, 동기, 품성을 중시하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덕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핵심 개념이 조금씩 문장을 달리하여 반복되어 출제되는 편이기에 OX 퀴즈를 풀어보면 금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4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덕적 품성의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다. 도덕적 품성의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죠. 올바른 품성의 덕은 올바른 행위를 습관화하고 내면화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바로 대치되는 문장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성이 바로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행위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제한 이성에 따르는 행위만이 가치가 있다.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행위는 올바른 이성과 올바른 감정,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갖춘 것이 바로 올바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성, 감정, 행위 모두가 다 조화롭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중간의 상태가 존재한다. 간통, 살인 이런 행위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중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해야 된다. 이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것은 칸트죠.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이죠. 습관화를 통해서 도덕적 품성을 함양
성장해야 된다. 그렇죠. 도덕적 품성은 본성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곧 옳고 그름에 대한 알미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알미 아니고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성, 감정, 행위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롭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겪어야 될 때는 마땅히 두려워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르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다음으로 맥킨타이어 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자는 상황과 맥락보다 도덕 법칙을 중시해야 된다. 반대로 돼 있죠.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렇죠. 각 개인의 정체성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합 이상의 의미를 공동체가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에는 삶의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 모습이 반영되어야 한다. 역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맥킨타이어의 입장이죠.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더 중시해야 된다. 반대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보다 공동체의 선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역시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적 입장이었습니다. 도덕 판단을 할 때는 행위자보다 행위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 아니죠.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했냐 안 했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이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는지 그 행위자의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역시 맥킨타이어가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이었습니다. 최신 윤리학인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은 윤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에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최신 이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가지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많이 남겨주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윤리학은 fMRI와 같은 측정 장치를 통해서 뇌의 어떤 부분이 인간의 도덕성을 관장하는지, 인간의 의식은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신경윤리학자들은 인간의 도덕성은 뇌의 신경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존의 이성 중심의 윤리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848년 철도 건설사의 작업 반장이었던 피니어스 게이지는 폭발물 사고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길이가 1m가 넘고 두께가 3cm에 이르는 쇠봉이 왼쪽 뺨을 통과해서 두개골을 완전히 관통한 다음에 약 30m를 날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살아있었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니어스 게이지는 전 전두엽 피질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왔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 이후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온순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원래 성격이 참을성 없고 포악한 성격으로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동료와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두개골을 관통한 쇠봉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화를 들려주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36살에 뇌전증 발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피니어스 게이지가 손상을 입었던 뇌의 전 전두엽 피질이 인간의 충동 조절 기능을 하는 부위였습니다. 이 부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서 성격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전 전두엽 피질은 10대 청소년 시기에 발달을 하는 부위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혼란함을 겪는 이유가 바로 미성숙한 전 전두엽 피질이 발전하는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198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인 벤자민 리벳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는 뇌파 측정 장치를 착용하고 실험자에게 시계와 버튼을 둔 뒤 버튼을 눌러야겠다는 의지가 발생한 시간을 기억해서 그 순간을 이야기해달라고 전달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의식적으로 뇌가 의지를 일으켜 행동으로 뇌가 지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다소 충격적인데 우리가 의지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근육이 버튼을 누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은 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리벳 실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추가 실험을 거치면서 많은 논쟁을 낳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리벳 실험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에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이성, 의식, 의지, 행동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 무의식이나 오감 같은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화윤리학은 윤리적 행동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는 과거 네안데르탈과의 생존 경쟁 끝에 승리해서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은 개별 개체로 볼 때는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신체 능력과 지능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된 존재로서 혼자 다녔고 호모사피엔스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결국 네안데르탈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문명화된 기술이 없던 시기에 호모사피엔스는 상당히 연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영장류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고릴라나 오랑우탄과 같은 힘과 악력이 없고 피부도 몹시 연약합니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협동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진화윤리학에 따르면 도덕성은 서로의 몸에 있는 기생충을 잡아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파악합니다. 상대방의 기생충을 잡아주면 뒤로 돌아서서 상대방이 내 몸에 있는 기생충을 잡아주는 것, 즉 도덕성은 상호성으로부터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생충을 잡아줬는데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내 기생충을 잡아주지 않고 도망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로부터 벗어나 혼자 살게 된 호모사피엔스는 아마도 자연 상태에서 생존 확률이 무척 낮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호모사피엔스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이타성, 도덕성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서 집단의 협동생활을 영위한 개체만 생존할 수 있었기에 후세대를 걸쳐서 도덕성을 지닌 존재만 살아남았다고 유전자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진화윤리학자들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이성 때문이 아니라 과거 원시 인류일 때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능력을 진화시킨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타적인 행동은 바로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서양 윤리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문제로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지만 이 내용들이 기본이 되어서 뒤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의 응용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해당 사상가들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서 다른 주제에서 또 이 사상가들이 나올 때 유연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론 윤리학을 다루고 있는 주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첫 번째 실천 윤리학 주제인 삶과 죽음의 윤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윤바!